한국은행이 어제 공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있었죠. 아파트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와중에 한국은행은 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요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세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궁금해서 이분 모시고 한번 좀 종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겸임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교수님도? 예,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미 시작이 됐다. 일단 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돌린 거더라고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면. 네.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여기다가 고위험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만 가구를 이미 돌파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 하락을 경고를 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기준금리는 또 인상이 된 상태이고. 예. 이 한국은행 이렇게 이제 특히 경고를 하고 나선 데는 특별한 또 배경이 따로 있다고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애둘러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요점을 보니까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애둘러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돼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금리 인상 그럴 되고. 경우에 말씀 주신 이제 한계 기업이나 취약차주들이 네. 좀 위험에 노출돼서 금융기관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 개로 나눈 제가 드린 말씀 요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든 것들이 이제 어떤 수치들인데 부동산 취약성 지수라고 합니다. 금융. 그 지수가 100이면 최고조에서 위험한 건데요. 예. 이 채권하고 주식 시장은 그 수치가 한 57, 60 정도라서 비교적 안정적인데 요새 이제 뭐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수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 축적이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기업과 취약차주들은 더 노출됐죠. 취약점들이. 그러면서 이 부분들의 리스크를 체크한 수치가 100을 찍었습니다. 최고점을. 더 이상 수치가 없거든요. 0에서 100까지 수치인데 부동산 부분의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을 간단하게 넣었지만 돌려서 말해서 뭐 채권과 은행은 안전하지만 이것이 터졌을 때는 전체 위기 금융 시스템에도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상하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DSR 규제하고 비금융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경고 차원보다 좀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 규제를 더 줘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다는 그걸 겁니까? 돌려서 이제 애들려서 표현했죠. 그래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DSR은 조기 시행을 해라. 네. 그리고 비금융권 규제에 대해서 노출된 부분이 느슨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규제 관리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된다. 시작했다는 얘기죠, 결론은.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취약성 지수로 말씀하시다 그 얘기를 좀 쉽게 풀면 곳곳이 폭탄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거의 폭탄 수준이죠. 원래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우리가 돈이 통화유통 속도라 그래서 100원이 본원 통화가 나왔을 때 한 10번 정도 돌잖아요. 지금 통화유통 속도가 한 15니까 15바퀴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 군데가 미싱이 나면 이어지면서 깨지지 않습니까? 연쇄부도가. 예. 그럴 때 우리 취약차주를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그 20%가 예. 대출 위험도에 노출돼서 연체가 되게 되면 그 다음 넥스트에서도 시스템이 또 붕괴되는 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대선 충당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부실채권에 대한 급격하게 시장 분위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리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 시스템의 내용들도 불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보고서에서 다 담아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곳곳이 폭탄이고 폭탄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이제 궁금한 건 하락폭과 속도잖아요. 급속하게 예. 하락하느냐 완만하게 하락하느냐가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 내용도 이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택 시장 흐름을 보면 거래 절벽 시작된 지가 한 서너 달 됐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파악은 했고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들 지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영업자분들 지금 대출 그 상환을 유예를 한 번 했거든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갔을 때 방치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또 유예를 할 준비를 해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대출 유예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담겨 있습니다, 내용에. 그 얘기 뭐냐면 그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주택 시장에는 당연히 하방 압력용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 고점이 이미 찍었다는 것은 이제 거래량이 급감을 했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IMF 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한 평소에는 6, 7천이거든요. 적어도 5천. 근데 그렇게 이제 금융위기나 큰 위기가 오면 1,000대로 내려앉습니다. 거래량 2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울의 월 아파트 거래량이 월 단위로. 예.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 IMF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 초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책 냈을 때 그때 한 두세 달 그걸 빼고는 한 번도 2,000대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예. 이 2006년도 한 15년 동안에. 예. 근데 지금 9월, 10월, 11월이요. 2,000대, 11월은 지금 1,000대입니다. 오, 그러면 IMF 때나 그 세계 금융위기 그때 네, 거래량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걸 반증하는 효과도 되고 오. 위험 수위에 왔다는 것을 한국은행도 아니까 예. 이렇게 애들러서 여러 경로를 표현을 한 것이죠. 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거래량이 그 정도로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2월은 더 심합니다. 12월은 보통 원래 우리가 한 달 유예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신고를 부동산은. 네. 그러면은 1월 달이 돼야 마무리인데 그러면 네. 한 달 정도 때 보통 전체 거래량의 반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12월에. 그러면 올해 한 해를 제가 다 보면은 적을 때가 1,000, 1,500 그러면 이제 3, 4천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9, 10, 11월은 보통 12월 그 해 말 그 월의 말이 되면 500에서 800대를 찍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럼 네. 그 다음 달에 가서 한 1,500이나 2,500, 3,000을 찍었는데 지금 이번 달 12월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뭐 300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1,000대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수님 말씀을 종합으로 보면 지금 그 대출이 부실화될 소지는 지금 너무나 다분하고 거래량은 지금 뚝 떨어져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급매물이 막 이제 갑자기 나오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신고가 뭐 이런 강남 일부에 희소성으로 양극화 부동산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올려주는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노출이 잘 안 되고 언론에 노출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급매물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수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이 서울의 공인중개사가 22,000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올린 대로 거래량이 한 2,000대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집에서 한 집이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럼 되죠. 9집은 매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중에서 매출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0개 중에 한 개가 계약된 얘기는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한 개가 계약됐다는 얘기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봐야 실제 됩니까? 매물도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을 만만해 보셔서는 절대 안 되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팔겠다라는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거래 있습니다. 절벽이 돼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여기다가 네네, 잘안 만약에 됩니다. 금리 예. 인상 이런 게 또 추가로 있게 되면 또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 거고 벌써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영끌 하신 분들은 잠 못 자고 있습니다. 금매 뭐 급금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악순환으로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근데 이제 거예요. 보도에 이제 많이 노출 안 되는데요. 시장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내놓은 지 2달 됐는데 안 팔린다 이런 거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좀 지역별 편차가 심하잖아요. 아파트 시장 같은 심한데 강남도 지금 이제 그쪽으로 좀 터닝을 포인트를 틀었습니다. 아 그래요? 강남도 뭐 신고가가 좀 유지되고 뭐 재건축 호재 조금 움직였었는데 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매수자가 거의 실종된 상황에 이제 강남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강동구가 좀 같이 올라가다가 뭐 한 달 새 뭐 2억 툭툭 떨어지니까 이제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오죠. 네. 그런 부분을 기자분들이나 언론에서 상세하게 현장별로 좀 많이 노출시키면 시장의 예상보다 또 급락할 수 있는 좀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노출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그래서 이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부담되죠. 사전 청약 물량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어. 금리는 인상되고 대출은 DSR 강화가 지금 벌써 사실 내부적으로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대출 잘 안 됩니다. 예. 아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매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급량이 매물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식이 말씀드리면 넘쳐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 그러니까 논리 중에 하나가 매물을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지금 현실과 안 맞는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더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다운. 더 내려겠죠. 오. 그러면 우리가 뭐 가격 안정화라는 표현과 정상화라는 표현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땐 좀 과장되게 좀
크게 보면 30-40%까지 다운돼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상화됐다고 느끼시지. 현재 가격 10억 오르고서 1억 내린 건 내린 것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평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억 하던 게 6, 7억 정도 돼야 이제 가격이 이제 그 제대로 잡혔구나 이렇게 인식한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지금 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걸 한시적으로 유의하는 게 나오면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타임이 아니면 매도할 타임이 좀 없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하락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네, 그게 국민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충격이 경착륙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정부에서 잘 조절해야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러니까 하향 기준은 이미 잡힌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째 하향세는 일단은 이제 추세로 확실하게 이제 잡힌 것 같고 그러면 경착륙이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착륙 가능성은 다행히 정부에서 지금 안정보고서에서 나왔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다 했기 DSR을 때문에. 다시 조인다든지 네네네. 유예를 한다든지 예. 여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제 갭 투자나 다주택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이미 다 완비가 돼서 이제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수효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실수요자로 바뀌었는데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관망세로 돌아선 데다가 공급이 또 나오니까 예.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보셔야겠죠. 그렇게 보는 거. 그럼 이 현상이 앞으로 꽤 그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이론이나 사이클상으로 볼 때 우리 역사 지금 뭐 50년 회방부터 보면요. 네. 7, 8년 차에 작은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20년 단위의 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계산을 맞춰보면 2022년부터 3, 4, 5, 6, 7 한 6, 7년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이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이. 예. 조정을 안 거치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금융의 어떤 버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조정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 그동안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기가 이제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지는 것도 이제 또 막아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금융보고서에다가 애둘러서 많이 표현해 놨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선거판에서 나오고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양도세 중과 유예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재산세고 종부세를 통합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중과세 유예 같은 경우 2년으로 늘리겠다 그러고 이런 부동산 세제 관련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시장은 이미 분위기가 일부 이제 바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뭐 다주택자를 왜 풀어주냐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미 큰 그림에서 보면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매도를 못하고 급격하게 이 시장이 악화됐을 때 팔 수도 없고 종부세, 보유세 부담되고 이런 영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착륙에 이제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탈출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연착륙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시적으로요. 한시적으로? 네네. 그래요? 한시적으로 해서 좀 출구를 주고. 근데 그러면 그 필요한 이유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포인트가 이것이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가 더 큰 네, 겁니까? 큰 그림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그림에서 보면은 예. 뭐 특혜를 주니 이렇게 논란을 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넓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들이나 딸이 공부를 할 때 예. 하지마 해 이거 해서 그때뿐인 것 하고 예. 1년 동안 봐주면서 그럼 해라 하고 옆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예. 결과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 금융권이나 정치권이 볼 때 이 경착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매도를 못하고 들고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면 또 취약 계층하고 또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양 두 개의 폭탄이 같이 터지면 충격이 더 크겠죠. 근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정책적인 시나리오고 정치적인 시나리오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는 건 기본 원리니까 다만 그 시기와 어떤 대선 시나리오의 어떤 미스매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권이 고민하고 계신데 네.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다주택자 한시적 유예를 던져주고 네. 설득을 해야겠죠 국민들을. 그래요. 그래서 국가로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올라가면. 근데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국가로 가는 것하고 국민들이 주택 가격이 내려가서 안정성을 취하는 것하고는
뒤에서의 결과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논란거리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